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다이빙 한 지가 좀 시간이 지나가니까 다이빙은 못해도 수중 제압이라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다이빙하고 나왔을 때 감압병 증상을 느낄 수 있죠. 근데 지금 바로 어떤 이유로든지 지금 바로 챔버가 있는 병원으로 후송이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경우에 수중으로 다시 내려가서 그 정상이 훨 덜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수중 제압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 수중 제압이라는 것이 해도 되는지, 혹은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지를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중 제압은 결국은 감압병의 치료 일환입니다. 그렇죠? 챔버에 못 들어가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거죠. 물론 챔버처럼 고압으로까지 들어가긴 힘듭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수중 제압은 감압병의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볼 거고요. 테크니컬 다이빙과 레크리에이셔널 다이빙이 감압병에 대한 어떤 태도가 사실은 많이 다릅니다. 그거 이야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저희들이 감압 질환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응급처치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100% 산소를 공급을 하는 것인데, 만약에 저희들이 그 사람을 100% 산소를 가지고 5 내지 6m 수심으로 가서 그것을 마신다면 훨씬 고압의 산소를 마시니까 그게 어쩌면 더 좋은 응급처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테크니컬 다이빙을 하다가 감압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으로 감압을 다 못하고 상승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다이버가 출수를 해서 감압병을 앓고 있는데 물속에도 못 들어가고 챔버에도 못 가고, 이게 제압 치료가 자꾸 늦어지면 과연 어떤 문제가 생길지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수중 제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압 질환을 치료하는데 첫 번째 이제 응급처치를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회복 자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안 보셨으면 꼭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보십시오.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 자세 이야기. 그 다음에 굳이 꼭 챔버가 아니라도 해야 할, 또 해줄 수 있는 의료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병원 치료죠. 그 다음에 제압이고, 이 제압이 챔버에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당연히 어떤 수중 제압도 하나의 옵션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응급처치는 저희들이 이미 다 잘 알고 있다시피 산소 100%가 최고의 응급처치입니다. 많은 경우에 챔버에 안 가도 이것만으로도 100% 호전이 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압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을 주는 겁니다. 물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을, 물론 우리가 현장에서 혈관 주사를 놓을 수는 없겠죠. 병원에서 가면 이제 이걸 하겠지만, 만약에 줄 수가 있다면 이거는 입으로 먹는 물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압병으로
그 챔버에 받으러 갔다 오신 분은 아마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가면 그 수액을 한 병, 두 병을 그냥 이렇게 툭툭툭툭툭 떨어뜨려서 몸속에다 물을 채워줍니다. 그것이 감압병에 엄청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회복 자세는 저희들이 그 어떻게 취하는지는 좌우 관계없고, 특히 다이버 중에서 뇌동맥공기색전증이 의심되는 사람의 경우에 회복 자세를 좌측으로 취하고 머리를 밑으로 처지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미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산소가 없고 근처에 나이트록스가 있으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헬리옥스도 그게 질소가 없으니까요. 뭐 비싸지만 있다면 이런 걸 먹이면 좋겠죠. 뭐 트라이맥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시는 공기 속에 질소가 많이 부족하면 분명히 몸속에 많이 남아있는 질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중 제압을 이렇게 응급처치로도 할 수 있을까?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역설적인 이야기가 됩니다만은, 이 다이빙의 어떤 타겟이라고 할까요? 테크니컬 다이버는 감압 질환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가 당연히 올 수 있다로 가져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그런데 너무 심해서 마비만 안 오면 됩니다. 그래서 집으로 걸어갈 수 있으면 된다. 이런 심성을 가지고 하라고 강조하는 테크니컬 다이빙 교육단체의 장 한 분이 한국에 와서 교육을 하는데 제가 통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레크리에이셔널 다이브는 당연히 감압 질환에 걸리지 않고 걸어서 다음 다이빙을 향하여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만큼 감압 정지를 해야 하는 다이빙과 그것이 아닌 다이빙은 차이가 많습니다. 텍 다이빙에서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 감압병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감압 다이빙을 하는데, 지금 내가 감압을 하는데 만약에 내 옆에 내 사랑하는 버디가 경련을 일으킨다든지, 그 사람이 어떤 심각한 감압병 증상을 수중에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어떤 응급 상황이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런 게 발생했으면 내 감압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부터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감압을 빠뜨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텍 다이버는 반드시 내가 이 다이빙을 하고 나서 감압병에 대한, 나타날 수 있는 감압병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고 다이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대비라는 것이 우리가 아주 멀리, 우리나라에서 말하자면 왕도를 갈 때 과연 이런 거 대비가 되어 있는 다이빙 보트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을 텍 다이빙에서는 고려해 두고 뭔가를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그 제압 치료를 반드시 해야 하나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감압병이 왔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챔버에 가야 되느냐고 하는 질문이겠죠. 이거에 대한 결론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74개의 어떤 그 감압 잠수의학 전문 의사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증상이나 징후가 아주 미약할 때, 이 미약하다는 것은 가벼운 통증 혹은 피부
소양감, 가벼운 피로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는 사실 챔버에 가지 않고도 100% 산소만 사용한다면 100% 치료가 가능합니다. 아마 이것을 시청하시는 분 중에서 저하고 통화를 하신 분 중에 아마 여러분 계실 겁니다. 인근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부탁해서 100% 산소만 흡입하십시오. 아침이면 확 좋아질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특히 리조트 쪽에서 세부, 아닐라오 여기서 연락이 옵니다. 오면 리조트 이야기에서 100% 산소만 최소한 한 3시간 흡입하면서 물 많이 마시십시오 해서 그걸로 해결이 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챔버에 가야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문제는 이 제압을 통해서 몸속에 들어있는 질소 버블을 우리가 소비를 시키지 않으면 분명히 이 회복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제압이 늦어지는, 즉 우리가 감압병 걸린 상태에서 챔버에 가는 시간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냥 저희 나라 경우 대부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강릉에서 어떻게 하다가 하면 강릉에 바로 챔버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내가 갔을 때 뭐 거기서 챔버를 가동해주고 안 해주고는 나중 문제고요. 정말 응급 상황이라면 가동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잘 안 해주죠. 어쨌든 이 챔버에 가는 그 시간은 환자가 치유되는 어떤 그걸 놓고 봤을 때 1시간, 2시간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1분, 2분, 3분으로 따집니다. 그만큼 제압 치료는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며칠 지나서도 가고 뭐 그날은 또 챔버를 가동해주는 병원도 별로 없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 주말에 가동해주는 챔버가 있을까요? 참 안타까운데 이것은 감압의학회나 이런 데서 좀 열심히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해서 응급실에서 이 챔버 자체를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한국에도 빨리 구축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너무 많이 지연됩니다. 지금 최근에 저하고도 계속 전화로 카톡으로 이야기 나누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세부에서 교육받다가 급상승을 했고 그 이후로 치료 시간이 벌써 한 3일, 4일 지연돼서 한국에 와서 전부 치료를 계속 받고 한 번 받으니까 좋아서 그만 받으려고 하는 것을 겨우겨우 달래서 또 받고 또 받게 해서 3번인가를 받았는데 지금 그렇게 시원하게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는 뭐 고압산소 챔버보다는 저는 의학적인 치료를 권합니다. 어쨌든 감압병이 왔을 때 제압 치료를 시작하는 시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그 결과가 좋습니다. 시간 단위가 아니고 분 단위로 계산할 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수중 제압을 고려를 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수중 제압이라는 말은 감압병에 걸린 다이버를 물 속으로 데려가서 감압병 증상을 치료하라고 하는 시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따져보면 수중 제압의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물속에 다시 들어갔으니까 또 질소가 더 들어오겠죠. 공기를 사용하면. 그 다음에 산소를 사용해서 깊이 들어가서 수중 제압을 하면 산소 중독의 가망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중이라는 곳은 쉽게 통제가 되는 환경이 아니죠.
그래서 수중 제압을 할 때는 그 다이버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다른 다이버가 한 2분 정도 같이 들어가 주기를 권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수중 제압을 하다가 정상이 나빠지거나 하면 익사도 가능합니다. 물은 찹니다. 아무리 뜨거운 열대지방의 물도 수심 5m에서 28도를 넘기지 않습니다. 저희 체온은 36.5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있으면 당연히 저체온증이 옵니다. 저체온증이 오면 이게 또 감압병을 더 악화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중의 다이버가 감압을 하고 있으면 의사소통에 굉장한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수중에는 뭐 해파리나 이런 위험한 동물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굉장히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중제압은. 그런데 비해서 사실 장점은 딱 하나 있습니다. 적극적인 바로 그 병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저희들이 제압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이 장점도 무시할 수 없는 장점입니다. 그래서 수중 제압을 하는 방법은 이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상세하게 제가 설명드릴 의사는 없고요. 이 호주 방법이 있습니다. 이 호주식의 방법은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하와이식 방법, 이렇게 2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건 테크니컬 다이버를 위한 어떤 그런 내용인데, 이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제가 이 내용을 PDF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크니컬 다이빙과 수중 제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테크니컬 다이버는 지금 뭐 거의 내가 감압을 빠뜨렸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내려가서 정해진 감압을 다 마치고 나옵니다. 거기서 그거보다 더 오래 해야지 뭐 이렇게 계산을 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정해진 내가 상승 시작하기 전에 정해진 어떤 그 수중제압 프로필을 다 마치고 나옵니다. 그 이유가 이 다이빙 프로필이 좀 아주 나빴을 때도 그렇지만 제압실이 너무 멀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하게 되고요.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어떤 많은 그 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소 감압이라고 하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트록스, 헬륨, 뭐 제호흡기를 사용해서 수중 제압이 다 가능합니다. 그 이외에도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가 많고, 또 이분에게 제공해 줘야 되는 어떤 뭐 가스 뛰는 텐더분들이 잘 도와줘요. 왜 이러죠? 텐더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레크레이셔널 다이빙에서 다이버가 나왔을 때 과연 수중 제압이 필요할 것인가? 현재 레크레이셔널 다이빙 교육 단체는 거의 100% 레크레이셔널 다이빙 이후에 생긴 감압병에 대해서는 수중 제압은 절대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맞는 말일 겁니다. 그러나 레크레이션 다이빙 이외에도 심각한 감압병은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도저히 이송은 불가능하고, 이럴 때는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의식만 있다면, 그리고 극심한 통증에 시달린다면 물밑으로 내려가 보면 통증이 희한하게 없어집니다. 과연 저희 나라 같이 이렇게 수온이 찬 곳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드라이수트 같은 걸로 잘 보호를 할 수 있는 상태라면 분명히 이것은 하나의 옵션입니다. 게다가 만약에 100% 산소가 준비되어 있는 어떤 상황이라면 이거 가지고 5내지 6m까지 내려가서 그 산소 흡입을 해보면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과연 레크레이션 다이빙이었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 산소나 헬리움, 뭐 나이트록스 이런 게 있다면 분명히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인 것은 맞습니다. 증상이 아주 심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 중등도 혹은 경도 증상 이럴 때는 그냥 수면에서 있으면 100% 산소, 혹시 있으면 나이트록스라도 흡입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들이 수면 감압이라는 표현을 가끔 씁니다. 이거는 당연히 밖에 나와서 이제 이렇게 100% 산소 쓰는 그런 거 다 감압에 속하겠지만, 수면에서 실제 물 위에 떠서 여러분들이 나이트록스 다이빙을 했다면 괜히 입에서 마우스피스 빼고 뭐 이러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배를 기다리는 동안 그것을 계속 호흡하는 것은 분명히 체내에 있는 질소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또 뭐 100% 산소로 6m부터 감압을 한 테크니컬 다이브의 경우도 수면에서 기다리면서 신선한 공기도 좋지만 100% 산소를 계속 흡입해주면 어차피 돈 주고 비싸게 싼 건데 사용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챔버에서 치료할 때 굉장히 심각한 다이버를 위해서 거의 7시간 40분 동안 진행되는 코맥스 30이라고 하는 챔버 치료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이건 4기압까지 올리고요. 4기압 올라갈 때는 산소 50%, 헬리움 50%의 헬리옥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2.8기압이 되면 100% 산소로 시키고, 이거를 장장 8시간 가까이 이렇게 환자를 치료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수중제압에 대해서 감압 질환의 치료 방법을 쭉 말씀드렸고요. 그 안에 응급처치 100% 산소가 중요하다. 테크니컬 다이빙에서는 감압병 걸리더라도 마비만 되지 말자. 뭐 지금 레크레이션 레벨이 테크니컬 다이빙은 사실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감압을 빠뜨렸을 때, 감압 다이빙을 하는 사람은 감압을 빠뜨렸으면 다시 내려가서 감압을 다 하고 올라옵니다. 올라와서도 당연히 감압병에 대비해서 뒤치다꺼리를 해줘야 될 겁니다. 제압 치료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그 질병의 회복 시간이 길어집니다. 수중제압은 테크니컬 다이빙에서는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레크레이션 다이빙에서는 금지하고는 있지만 주변의 모든 상황이 도움이 된다면, 산소가 있고 텐더가 많이 있고 수면의 상태가 그렇게 험하지 않고 이렇다면 꼭 해서는 안 되는 짓은 아니다가 제가 드릴 수 있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좀 이게 쉽지 않은 주제여서 저도 이 자료를 모은다고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혹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